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셨죠. 미술에 소질이 있다고 하면 바로 학원을 알아봐 주시고, 외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어학연수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명문대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굵직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재미있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채택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민석 씨를 만났어요. 차분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눈에 호감이 갔어요. 민석 씨와의 연애는 1년 후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죠. 우리는 맞벌이였지만 집안일도 분담해서 했어요. 민석 씨는 설거지를 자진해서 했고 저는 빨래를 담당했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하루 일과를 나누며 식사를 했어요. 서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움은 함께 나눴죠. 결혼 3년 차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4년 차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디자인팀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되었죠. 10년 된 선배들도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결국 2달 후 저도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겉으로는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걱정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죠.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민석 씨도 평소처럼 대해주었고 저도 열심히 이력서를 돌리며 새 직장을 찾았죠.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석 씨가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이번 달부터 친정 용돈은 당분간 주지 않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죠. 어머니께는 약값도 보내드려야 했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우리 각자 벌어서 주기로 한 거잖아. 너네 집은 네가 알아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각자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그건 우리가 서로를 믿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월세 내기도 빠듯한 30년 된 빌라에서 살고 계셨어요. 기초연금으로는 약값도 부족해서 제가 보태드렸던 거였죠. 그럼 시댁은? 시댁 용돈은 계속 보내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석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드리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혼 전 민석 씨는 너무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이런 이기적인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민석 씨의 부모님은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살고 계셨고 1층은 세를 주어 월 12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있었어요. 반면 제 어머니는 월세 50만 원의 약값으로 매달 30만 원이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민석 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경의 도수가 갑자기 바뀐 것처럼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민석 씨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매일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는 질문처럼 들렸지만 곧 그것이 압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면접을 보고 온 날이면 합격했어? 라는 첫 마디부터 시작했고 불합격 소식을 전하면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마치 제가 일부러 취업을 안 하는 것처럼 대했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함께 나누던 집안일이 이제는 모두 내 일이 되어 있었죠.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모두 제가 해야 했어요. 민석 씨가 퇴근 후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는 동안 저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쓰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죠.
명절이 다가오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어요. 민석 씨는 시댁에 갈 한우 세트를 샀어요. 40만 원짜리였죠. 카드 영수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옆에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에 보낸다는 선물이었는데 3만 원짜리 참기름 세트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민석 씨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어? 우리 엄마도 당신 부모님만큼 소중한 분이잖아. 민석 씨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 왜 네가 상관해? 네가 돈 벌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제가 사랑했던 민석 씨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민석 씨는 제가 실직하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적어도 겉으로는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결혼 초기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정과 시댁에 대한 미묘한 차별, 제 월급에 대한 간섭, 소소한 비교 발언들. 돈이 부족해지자 이런 성향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뿐이었죠. 민석 씨의 변화도 충격적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민석 씨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집안을 은근히 무시했었죠. 제가 직업을 가졌음에도 제 직업을 폄하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친정에 대해 캐물으셨어요. 윤희야, 니네 엄마는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월세방에서 사는 거니?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친정 엄마한테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니? 이런 말들을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던지곤 했어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에 담긴 뿌리 깊은 차별과 경멸이 느껴졌죠. 제가 화를 내면 민석 씨는 항상 같은 말로 어머니를 감쌌어요.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그런 민석 씨의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직한 후에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시댁에 방문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물으셨고, 제가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형마트도 알바생을 구한다더라 같은 말을 하셨어요. 마치 제 전문성과 경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 했죠. 심지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민석 씨에게 윤희는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실직했으면 적어도 집은 반들반들하게 해놓아야지라고 말하는 것도 들었어요. 민석 씨가 그 말을 부정하기는커녕 맞아요. 요즘 점점 게을러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동조하는 것을 듣고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디자인 업계 전체가 불황이라 취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저는 이력서를 100장도 넘게 썼지만 면접 기회조차 잘 오지 않았어요. 그나마 연락이 오는 곳들은 제 경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제시했죠. 저는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었어요. 집에서의 생활도 더욱 팍팍해졌어요. 민석 씨는 이제 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대화라고는 오늘 면접은 어땠어? 와, 언제쯤 취직할 거야? 뿐이었죠. 용돈도 끊겼고 생활비도 점점 줄었어요. 저축해둔 돈으로 어머니께 약값을 보내드렸지만 계속 모아둔 돈만 믿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몇 년 전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광고 디자인이 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작업을 본 해외 광고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윤희 씨,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희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창의적인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딱 맞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통화 중에 그들이 제시한 연봉은 9천만 원이었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도 있다고 했어요. 제 경력과 해외 기업의 처우를 고려하면 국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봉이었죠. 게다가 재택근무와 사무실 출근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조건까지 제시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여러 번의 화상 면접과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정식 오퍼를 받았고 계약서에 사인했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반전이었죠. 그래서 민석 씨에게는 취업이 됐어.
중소기업인데 조건이 괜찮아. 라고만 말했어요. 민석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다행이네라고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첫 출근 날, 저는 회사에서 생각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어요. 아시아 지역 총괄 디자인 디렉터라는 직함과 함께 넓은 개인 사무실까지 받았죠. 회사는 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빠르게 적응했어요. 첫 달에 받은 급여는 그동안의 고통을 씻어줄 만큼 풍족했죠. 3개월 동안 저는 실제 수입을 굳이 밝히지 않았어요. 민석 씨에게는 평범한 중소기업 연봉인 것처럼 이야기했고 남편은 이제 다시 제게 생활비를 정확히 반씩 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통장에는 민석 씨가 상상조차 못할 금액이 쌓이고 있었죠. 저는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위한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어머니가 사시던 곳은 30년이 넘은 빌라였는데 겨울이면 바닥이 얼 정도로 추웠거든요. 여러 아파트를 돌아본 끝에 저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24평형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제 보너스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1억을 계약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께 깜짝 선물을 알려드렸죠. 어머니는 기뻐서 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그 좁은 빌라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집에서 사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눈물이 났죠. 문제는 그 소식을 민석 씨가 알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어쩔 수 없이 민석 씨에게 말하게 되었는데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폭발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장모님만 집을 사줄 수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들어본 적 없이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이죠.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각자 벌어서 주기로 한 거잖아. 내가 번 돈으로 사준 건데 무슨 문제 있어? 민석 씨가 실직했을 때 했던 바로 그 말을 돌려주었죠. 그 말을 듣자 민석 씨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는? 당장 우리 엄마도 사줘야지. 공평하게. 황당했어요. 민석 씨의 부모님은 이미 서울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고 거기서 월 120만 원의 임대 수입까지 있으셨는데 말이죠. 무슨 소리야? 어머님은 이미 집 있잖아. 아버님이 남긴 2층짜리 단독주택에 사시잖아. 게다가 임대 수입도 있으시고. 그래도 우리 엄마도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셔. 시어머니라고 차별하면 안 되지. 민석 씨의 주장은 점점 더 터무니없어졌어요. 결국 그날 저녁 시어머니까지 달려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어요. 윤희 너 어떻게 시어머니는 생각 안 하고 친정엄마만 챙길 수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는 듯 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을 홀대했습니까? 어머님은 이미 좋은 집에 사시고 계시잖아요. 서울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야, 마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네가 번 돈으로 친정엄마한테만 집을 사주면 나는 뭐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눈물 연기가 정말 훌륭했죠. 마치 평생 배우를 해오신 것 같았어요. 민석 씨는 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웠고요. 윤희야, 네가 잘못한 거야. 당장 사과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해줘. 뭘 사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기다 어머님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크고 좋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어떻게 어머님 단독주택보다 좋을 수 있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알아? 큰 집, 관리하는 거, 빈방 청소하는 거. 다 혼자 하시는 거야. 너무 불편하고 힘드셔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민석 씨의 논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주 2회 가사도우미까지 쓰고 계셨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번다고 갑자기 건방져진 거야? 네가 실직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배려했는데? 민석 씨의 그 말에 저는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내가 변했다고? 내가 실직했을 때 친정 용돈 끄는 건 누구야? 명절에 시댁에는 한우 사가고 우리 집에는 참기름 세트 사간 건 누구야? 민석 씨, 당신이 변한 거야.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봤던 거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그냥 이혼하자. 제 말에 민석 씨와 시어머니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어요. 마치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다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무슨 이혼?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혼은 무슨. 난 그만 가볼게. 너희끼리 잘 풀어봐. 시어머니가 떠난 후 민석 씨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 시작했죠. 윤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우리 잘 살아왔잖아. 나도 사실 엄마 때문에 그랬어. 엄마가 자꾸 너 욕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 거야. 민석 씨는 밤새 울며 사과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약속을 하기도 했죠. 아예 시어머니와 단절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의 그 모든 말이 더 이상 제 마음에 닿지 않았어요. 이미 저는 민석 씨의 본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이익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제가 약해 보일 때는 언제든 저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것도 제가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민석 씨는 계속해서 화해하자고 졸랐어요. 심지어 회사에까지 따라와서 점심시간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날 저녁 민석 씨에게 제 결심을 알렸어요. 민석 씨, 우리 정말 이혼하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 민석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다시 태도를 바꿨죠. 알았어. 그럼 이혼하자. 하지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으니까. 제가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번 돈은 내 거니까 당신 돈 필요 없어.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민석 씨와 시어머니의 추악한 면모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들은 온갖 거짓말로 저를 괴롭혔어요. 민석 씨는 법정에서 제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부모 학대까지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는 주장이었기에 결국 헛수고였죠. 더 충격적인 것은 민석 씨가 제 통장을 몰래 확인하여 제 실제 연봉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억대의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이 남자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석 씨는 결혼 기간 동안 제가 번 돈을 자신이 관리했다며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어요. 심지어 제가 어머니께 사들인 아파트까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우겼죠.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 전부터 민석 씨의 성격을 짐작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실직했을 당시 민석 씨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과 행동들에 몇몇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기도 했어요. 이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고 민석 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오히려 재산분할에서 제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았죠. 마지막 재판일 민석 씨는 패배의 쓴맛을 보았어요. 그는 법정 바깥에서 저를 붙잡고 울며 빌었어요. 윤희야,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하지만 저는 그를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늦었어. 사람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아.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새 환경에 금방 적응하셨고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활발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로부터 1년 반 후 민석 씨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석 씨는 이혼 후 허세를 부리며 고급 외제차, 골프 회원권 구매에 무리한 대출을 받았고 회사마저 부도나 직장을 잃자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심지어 시어머니의 집까지 담보로 잡았다고 해요. 어느 날 민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도와달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교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평생 꿈꿔오셨던 해외여행도 다녀오셨고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좋던 단독주택을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때 저를 업신여기던 그분이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고 행복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나답게 당당하게 살자고 다짐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내가 어려울 때 대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민석 씨와 시어머니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버렸고,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